어, 예, 방금 소개받은 윤재석입니다. 작년에 아마 오모도서관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아마 작년에는 생사관,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또 하나 사마천이라는 인물명은 많이들 보셨죠, 그죠? 보셨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저술을 한 이 사기라고 하는 책, 사기도 많이들 보셨죠, 그죠? 예, 그래서 사마천과 사기의 세계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가? 아마도 우리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 개인 역시도 오늘 아까 지금 소개하신 분이 그런 그 삶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 본다라고 하는 소개를 하셨는데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 사마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원전 2세기에 살았던 이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이 저술을 한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상당히 연세도 지극하시고 저보다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 분들인데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뜻에 맞게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 보시듯이 두 가지의 사진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이쪽 사진하고 이쪽 사진하고 이 양절 사이의 사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칼라고 커피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제일 큰 차이점은 수염이 있고 없고, 그 이유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수염이 있는 시절의 사마천과 없는 시절의 사마천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 구분에 있어가지고 사마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은 사기라고 하는 책이 되게 됩니다. 사기는 사기치는 게 아니고, 그죠? 사기치는 게 아니죠. 그야말로 역사에 대한 기록서가 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130권 정도가 되는 이 역사 기록서가 되게 되는데 원래 그 사마천이 이 책을 쓸 때는 이 제목은 아니었죠, 그죠? 태사공서가 됩니다. 태사공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사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강의 목적, 목차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대학에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내용이 되게 되는데, 크게 봐가지고는 이 사마천과 사기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인식의 일반적인 인식, 그 다음에 이 사마천은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이 사기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이 쓰여지게 되는 것도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능력 또는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만 쓰여진 것은 아니고 분명히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바로 이러한 그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마천의 일생, 그야말로 기구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인류,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 인류사에 있어가지고도 개인적인 그런 거, 개인사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나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엄청난 일을 많이 겪었다. 내가 책으로 내 이야기를 쓰면 100권도 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시죠, 그죠? 근데 쓰라고 하면은 두 문장도 못 쓰고 그냥 끝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그러지를 않았죠. 그래서 아마 그게 범인과 천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의 일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기는 어떤 책인가라고 하는 거 세 개, 그 다음에 사기에 대한 평가,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도의 분량을 하려고 하면은 한 학기 정도 해야 됩니다. 한 학기 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불과 1시간 정도, 1시간 남짓 강의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강의는 안 될 겁니다. 안 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은 뭐 지금 여기에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거창하게. 그래서 이 사마천이 늘 하는 얘기가 인간과 하늘의 상호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인간의 역사에 대한 탐구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는 젊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지금 60대, 70대 혹은 80대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살아오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역량만 가지고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그죠? 이렇게 보니까 나는 전혀 이렇게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자기의 뜻대로만 인생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의 종교의 신의 섭리에 의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짜여져 있다. 각본에 따라서 나는 움직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사마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거,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색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종교, 흔히들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또는 자기의 저수를 그러한 관점에서 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살아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뭔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한 오히려 하늘의 뜻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인생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간파하고 설파한 그러한 인물이 사마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탐구를 했다,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주관, 이러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철학에 따라 가지고 사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저수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할 부분은 사찬통사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우리 보통 사마천 하면은 우리나라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역사서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사마천이 처음 창시한 기전체라고 하는 기전체라고 하는 체제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서도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사마천의 사기 역시도 정부에서 관찬사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사마천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사마천 개인 그리고 조금 넓히면은 사마천의 아버지였던 사마담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개인적으로 서술한 역사이지 왕조에서 또는 국가에서 명을 한 관찬사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역사책은 사마천 개인의 역사의식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그러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서 특히 왕조의 그러한 우수성을 선양을 한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이러한 그 틀에 박힌 역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천 이전만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의지의 반영이다 또는 귀신의 작용 또는 자연의 작용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가 사마천 이전에 이제 기록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 갑골문이라든지 아니면 청동기 건문이라든지 그 중에 특히 갑골문은 얘기를 들어봤죠, 그죠? 갑골문은 뭡니까? 언나라 또는 주나라 왕들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일상사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부 다 뭘 했습니까? 점을 쳤죠, 그죠? 점을 쳤습니다. 신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점을 치고 그 점괘를 기록을 해놓은 것이 각볼물인데, 즉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적어도 은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하늘 또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게 되고, 그 하늘의 뜻을 물어서 점이라고 하는 것, 점을 쳐서 결정을 하는 이런 사회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은 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죠. 흔히들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왕자는 다 알죠, 그죠? 제일 위에 뭐예요? 이게 작대기 크게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하늘과 인간과 땅을 이어주는 작대기잖아요, 그죠? 이게 왕이죠. 그 작대기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남산동이나 칠성동이나 이런 데 점집 있잖아요, 그죠? 점집에 가면은 점집 뒤에 뭐 걸어놨습니까? 대나무 걸어놨죠, 그죠? 이 신장대라고 하잖아요. 그 신장대를 통해 가지고 신탁이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뭐라는 얘기입니까? 왕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하늘과 땅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신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 왕이고, 그리고 왕 중에서도 또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무당의 무자 아시죠? 무당의 무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이자죠. 자, 작대기 2개의 행으로 있죠? 중간에 작대기 있죠, 그죠? 그 양가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인자 2개가 있죠, 그죠? 사람이 뭘 잡고 있는 상태입니까? 하늘의 뜻을 받는 신장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무당이죠. 그렇죠? 그 무당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제일 최고 대장이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게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신의 세계로부터 이제 세상살이 그리고 인간살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세계로부터 인간 중심 세계로 내려오는데 결정적인 발견을 한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마천이 생각한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그 인간이 쌓아놓은 인간의 그런 행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명성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마천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흔히들 비견되는 인물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기원전 한 145년 또는 135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헤로도투스 같은 경우는 기원전 40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훨씬 더 선배죠, 그죠? 그런데 이제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책하고 사마천의 역사 사기라고 하는 책하고 대체적으로 비견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버지, 서양의 역사의 아버지를 헤로도투스라고 얘기할 때 동양의 역사의 아버지는 사마천이라고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관점도 비교적 일치가 됩니다. 사마천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인간이 사는 이 세상 뭐냐 말이죠. 이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소설을 한 거고, 헤로도투스 역시 인간이 이루어놓은 그런 그 위대한 업적들을 남김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후세의 사람들이 이러한 그 전대의 사실들을 거울 삼아가지고 더 실수를 더 하지 않게 한다든지 하는, 흔히들 얘기하는 감개주의 역사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교훈의 역사. 그런 의미에서 양자가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아무튼 사마천과 헤로도투스를 흔히들 많이 비교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사마천 또는 사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사마천 과연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고대사는 물론이고 동양 고대사에 있어 가지고 가장 획기적인 두 명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라면은 이 두 사람을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띄어 있는데요. 네?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진시황 조상이 되게 되고, 자 진시황제입니다. 이 주간을 들고 있죠. 되게 기분 나쁘게 생기죠. 50세고 아주 완고하고 힘있게 생긴 이 진시황제라고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한나라 무제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는 무제 시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무제 시대가 되게 되는데, 이 한나라라고 하는 거, 자 한나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한나라를 제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장기판 있죠, 그죠? 초한 있잖아요, 그죠? 초한. 그중에 이제 이 초나라 항우하고 한나라 그 유방하고의 전투를 모방을 해가지고 만든 게임이죠. 그 당시로서는 좀 아이들이 좋아하듯이 그런 그 게임으로 초한제가 있는데, 바로 그 한나라죠. 한나라 고조 유방, 한나라 고조 유방의 후손이 한나라 무제가 되겠는데, 왜 두 인물을 여기에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중국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이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진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제가 전국을 통일을 하고요. 전국을 통일을 하죠. 그리고 한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전 대체적으로 206년이 되게 되면은 한고조 유방이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그 한고조 유방의 정손자쯤이 됩니다. 이 한무제가 되게 되는데, 이 두 인물이 지난시대 중국 고대의 역사를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바로 이러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가장 완전한 시기에 살았던 인물이 사마천인데요. 자, 지금 여기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진나라 한나라 시대가 되면, 자 진나라는 이제 조속 시기가 207년까지고 206년부터 해가지고 한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진나라 시기에 진제국 시기에 중국의 국토 면적은 32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오늘날 중국 전체 면적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즉 기원전 200년대 하면은 기원전 200년대에 이미 중국은 오늘날 중국 전 영토의 3분의 1이 통일이 됩니다. 이러하던 것이 한나라 시기가 되게 되면은 면적이 거의 배로 불어납니다. 630만 평방킬로미터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630만 평방킬로미터가 되게 되는데, 요거는 오늘날 중국 전체 영토의 3분의 2가 기원전 시기에, 기원전 200년대에 이미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기원전 BC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감이 잘 안 오죠, 그죠? 감이 잘 안 오는데, 간단하게 보면 뭡니까? 기원전 BC 221년은 예수가 태어나기 22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하면은 이거 뭐 엄청난 역사적인 인물이고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보다도 한 200여 년 선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기에 중국은 하나의 제국, 하나의 세계를 구축을 하게 되고, 이러한 거대한 제국의 구조 속에서 사마천은 생존을 하였고 그 중국의 역사를 기술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중국은 오늘날 중국의 영토입니다. 중국의 영토인데, 이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게 한나라 때 노란 거, 이게 한나라 때의 영토입니다. 한나라 때의 영토죠. 자,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한나라 때의 사실은 기원전 108년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사군이 만들어지죠, 그죠? 기원전 108년에 바로 한무제시입니다. 그것도 사마천이 살았던, 사마천이 사기를 쓰던 그 무렵에
한사군이 만들어지게 되죠. 기원전 108년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사마천. 자, 그래서 이 고의 사마천이 살았던 시대는 이미 중앙집권적, 정치적으로 보면은 중앙집권적 황제지배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즉 뭔가 하면 모든 권력은 황제가 장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를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이 시진핑을 비롯한 지금 중국이 해걷는 짓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어떻게 걱정합니까? 조만간 또 옛날같이 우리가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죠, 그죠?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권력은 중앙 집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만약에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면은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하면은 자신들의 그런 그 민주적 권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반중앙적인 시민운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시민운동을 통해서 중국은 쪼개질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공산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당 독재니 모든 권력을 중앙에 털어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2000년, 3000년에 걸친 중국의 역사적인 경험의 소산이지,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일반 백성들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말이야 민주적 의식, 민주화 해야 되겠다, 나누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중앙집권적 황제지배 체제가 기원전 200년대에 이미 구축이 됩니다. 이 체제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한 게 뭡니까? 육아 이데올로기죠. 육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그죠? 가정의 그러한 그 질서, 가정의 질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어른과 젊은이, 부모와 자식 사이, 요 양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관계, 요거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육아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가족이 문제없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나 윗사람들한테 절대 복종을 해야 되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효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효지만은 실제로 그 내부에서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배 피지배의 아주 억압적인 관계가 거기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들한테 섭섭한 거 많죠, 그죠? 예?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자식들 말 안 듣죠. 그러면은 이 부요막급한 가진 그걸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말이야 낳는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교육시킨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오니까 나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효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자식을 요구하는 지금 어른들은 젊었을 때 안 그랬나요? 비슷하죠, 사실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가족 내지 가정의 그러한 위계 질서를 구획하는 효라고 하는 이 질서, 상하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은 물론이고 그 지역 사회 그리고 국가, 세계 전체로 퍼지는 그 구조를 만들어낸 게 육아 이데올로기죠. 여기에 따른다면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까? 최종적으로는 황제, 천자한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조가 이미 이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봉건지주의 경제. 모든 토지는 명의상으로는 황제의 토지입니다. 누구든지 소유권, 최종 소유권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황제로부터 땅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뭘 내야 돼요? 땅 대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이죠, 이게. 요런 구조가 탁 갖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문화. 이 간독이라고 이름을 썼는데, 대체적으로 종이가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행정체계가 갖춰져야 되고, 그 행정체계를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은 공문서에 의해서 움직여져 나가죠, 그죠? 공문서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져 나가는데, 그리고 모든 기록도 공문서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전파가 되고 하는 건데 이 시대에는 아직까지 종이가 보편화되지를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진제국 시기에 진나라 때 종이가 일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라 초기에도 일부 종이를 만든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죠. 우리가 종이를 처음 발명했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체륜이죠, 그죠? 후한시대, 후한 초기에 체륜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체륜이 발명한 건 아닙니다. 이미 종이는 그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발명이 되었는데 실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체륜이 종이 만드는 기술을 약간 개선시켜준 그런 인물인데 그렇지만 체륜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대체적으로 기원 후 3세기 내지 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종이는 보편화되지를 않습니다. 종이는 보편화되지 않고 모두 다가 축관 또는 목관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기록 문화 속에서 사기라고 하는 것이 또 탄생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자, 지금 상당히 빨리 하죠.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시험 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볼까요? 시험 보고 70점 미만 하면 다음부터 못 나오게 한다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른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한무제의 시대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고대 사회에 있어가지고 제일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 받들었던, 사마천이 봉사했던 이 한무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인물하고 사마천의 인생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사건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외 원정과 한제국의 영토 확장이 되게 되는데 한나라 무제 시기가 되게 되면은 그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가장 골치 아픈 진나라도 그렇고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도 그렇고 주나라도 그렇고 원나라도 그렇고 제일 골치 아팠던 문제가 뭔가 하면은 외적과의 북방의 유목민족과의 대결이었습니다. 북방 유목민족과의 대결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북방 유목민족이 누굽니까? 흔히들 흉노라고 하는 흉노 들어봤죠? 흉노라는 그런 뭐 존재가 되게 되는데 사실 흉노라고 하는 이 호칭이 상당히 그 기분 나쁜 호칭이죠, 그죠? 중국 발음을 하면 흉누가 되는데 아주 흉한 노비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흉노라고 하는 호칭이 만들어지는 것은 한대에 만들어지고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그 서융 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쪽 오랑캐 북쪽 오랑캐. 그래서 융과 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언젠가 융적이 나중에 흉노로 바뀌게 됩니다. 흉노로 바뀌게 되는데 유목민과 농경민의 대립의 역사가 중국 역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 그 한제국 직전에 어떤 왕조였습니까? 아니. 지금 중화민국왕국 직전에 청나라죠, 그죠? 청나라는 어떤 민족입니까? 만주족 또는 여진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만주족 또는 여진족. 청나라 이전에는 명나라, 한족이죠. 명나라 이전에는 원나라는 어느族이에요? 몽고족이잖아요, 그죠? 몽고족이었어요. 몽고족 이전에는 크게 보면 송나라, 한족이죠. 그죠? 송나라. 960년부터 송나라인데, 송나라 이전에는 당나라죠, 그죠? 당나라나 수나라와 당나라의 황실은 유목민입니다. 황실은.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이전에는 위진남북조라고 해가지고 북조의 왕조들은 전부 다 5호 16국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5 오랑캐의 나라였어요. 유목민의 나라였어요. 그 이전엔 한나라, 한족의 나라죠. 진나라, 한나라, 한족의 나라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국의 역사의 반점은 누구의 나라의 역사입니까? 유목민의 역사입니다. 그야말로 유목과 농경민의 대립의 과정이 중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게 하나의 규칙같이 내려왔어요. 요 규칙이 적용이 된다라면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도 하면 누가 정권을 잡겠어요?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누가 잡으면 좋을까요? 예.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조선족이 잡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좋겠습니까? 좋을까요? 자, 조선족이 중국을 잡아먹었다. 대한민국하고 통합을 했다라고 치면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족이 잡을 건데 대한민국 남아있을까요? 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한국의 일부 종교단체라든지 일부 인사들이 현재 중국의 동북지방 한국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역사로 올라가면은 이 한민족의 역사이다, 한민족의 것이다, 그 고토 수복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게 중국에서 그러면은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 예로 그거 한국에 주면은 받을까요? 받지 말을까요? 받으면 좋을까요? 자, 받으면 좋겠죠, 속으로는. 그렇죠? 자, 받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동북 삼성, 길림, 홍룡강, 요녕성 이걸 받아버리면은 여기 인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한 1, 2억 되죠, 그죠? 우리 남북한 다 합쳐도 7천만 정도 되죠. 국회의원 선거하면은 절대다수는 누가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그 절대다수를 점하는 중국 사람들이 헌법 개정 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24번째 성으로 편입하기를, 자, 이렇게 해서 손들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농담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뭐 그럴 리도 없지만은,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면서 뭔가의 주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실크로드의 개척이라든지 대외 원정이 벌어지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흉노가 가장 중심 다도 대상이 되게 되고, 한무제 시기에는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시절이 사마천이 살았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기록문화의 정착 또는 주관 또는 목관에 의한 기록문화의 정착 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사기라고 하는 책은 전체의 권수는 130권이 됩니다. 권이라고 하는 권자 아시죠? 그죠? 책 한 권, 두 권 하잖아요. 그죠? 책이라고 하는 글자도 아시죠? 한자로. 책은 어떻게 씁니까? 간단하죠? 그죠? 예, 나무 토막을 두 개 세워가지고 이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죠? 주관 또는 목관이에요. 이 주관 또는 목관은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관을 할 때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말이죠. 그죠? 두들두들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를 하나 만들어요. 요게 뭡니까? 권입니다. 한 권, 두 권 할 때 권입니다. 책이라고 하는 그 책자, 책서자도 뭡니까? 위에 보면은 주관을 탁자 위에 얹어놓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경전이니 불전이니 뭐 성전이니 하는 전자도 뭡니까? 주관 덩어리를 탁자 위에 얹어놓은 모양을 가지고 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록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사마천의 사기는 어디에 썼어요? 종이에 쓰는 거 아니죠, 그죠? 주권에 썼어요. 자, 그래서 간독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 간독이 한 4,50만 매 정도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6세기에서 한 8세기까지 1000개가 채 못 됩니다. 뭐 많게는 뭐 1000개까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알아보면 그렇게 한 글자가 있는 건 한 600~700개 정도가 되면, 일본에서는 또 목관이 한 20만 정도가 발굴되는데, 그래서 자, 뭐 옛날에는
이 주관을 만드는 칼, 서도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붓, 서도, 그리고 먹, 이런 것들이 발굴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붓인데요. 붓인데 이게 포상 초정국 시대, 기원전 한 300~400년대에 만들어진 붓입니다. 만들어진 붓이고, 이게 기원전 한 400년대 됩니다. 기원전 400년대 붓이. 우리나라에서도 경남 다오리에서 붓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까 봤던 주관을 깎는 칼, 서도라고 하는 거, 그것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세기 정도에 경남 다오리 지역에 중국의 기록 문화가 거기까지 전파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그 피장자, 주인공은 여기 본지 사람이 아니고 중국인일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아무튼 이 당시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주관과 관련되는 유물들이 나옵니다. 자, 진시황릉 가보신 분, 진시황 병마용 들어봤죠? 진시황 병마용 가보셨죠, 대부분? 가보셨어요? 안 가보? 대단하십니다. 자, 진시황 병마용에 가면 최근 이제 진시황 병마용 중에 문관용이 있습니다. 병마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대부분이 군인용이 한 키가 180 정도가 되는 군인용인데, 그 중에 일부에는 문관이 있습니다. 문관, 글을 쓰는 그 문관의 허리춤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당시 문관은 도필이라고 흔히들 들어봤죠. 칼도 짜고 부필 짜고 이 관리할 때 리자. 이 당시 관리들은 허리춤에 필기구를 차고 다녔죠. 지금 여기 펜하고 종이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다니듯이, 이 시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의 허리춤에 있는 건데, 주관을 쓰다가 글자가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요즘 하면은 지우개로 지우죠, 그죠? 지우개로 지우거나 뭐 화이트로 칠하거나 이랬는데, 이때는 길이 한 17cm 정도 되는 칼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긁어냅니다. 긁어내고 다시 글자를 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그 관리의 허리춤에 필기용 도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뭡니까? 이 종이가 아니고 주관, 목관을 가지고 필기 도구로 사용을 했고, 사마천 역시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썼다라는 얘기죠. 주관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 이게 이제 요게 어떻게 됩니까? 한 권이죠, 그죠? 한 권입니다. 말았죠. 주권을 말았기 때문에 이걸 흔히들 한 권, 두 권 할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변방 지역에서 군인들이 근무 설 때 작성한 목관입니다. 목관이 지금 발굴이 되고, 이거는 호북성이라는 데서 장가산 247호 함묘에서 출토되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 사람이 생전에 애독했던 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전에 했던 일을 기록한 것,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검사다, 검사인데 죽었다 하면은 검사는 뭘 쓰겠어요? 법전이겠죠, 그죠? 법전을 제일 애독했을 겁니다. 그 법전을 이 사람의 묘에 같이 묻어줍니다. 예. 자, 그래서 무덤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풍속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기록물을 묘지명 이외에는 두루마리나 이런 기록물들을 묘 속에 매장해주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고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 목관들을 그대로 매장을 해줍니다. 대나무 바구니에다가 주관을 넣어가지고 매장을 해주죠. 이게 이제 진나라 때 건데, 몽순이 진묘주관이라고 하는 건데, 시신의 밑에다가 한 1100개 정도의 주관을 깔아줬어요. 깔고 거기에 시신을 올려놨는데, 이 양반이 나이가 한 45세 정도 돼서 죽었는데 이 묘가 1975년 12월 달에 발굴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발굴됨에 따라 가지고 진나라의 역사는 새로 쓰이다시피 했어요.
새로 쓰인다시피. 그래서 여기 법률 18종, 뭐 진율 18종 해가지고 이 사람은 요즘식으로 하면 아마 면석이 정도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면석이 정도 하면서 이제 법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고 애독을 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점치는 자료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묻어주는 안 쓰고 나왔어요. 기원전 200년대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2200년 전에 유골이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는 대나무로 그 얇게 쓴 대나무까지도 안 쓰고 나왔어요. 이게는 왜냐하면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이 바로 차버리면 뻘청이 형성이 되고, 이 뻘청이 아주 세밀하게 뻘청이 형성이 되면 공기가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래서 썩지를 않습니다. 썩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번역을 역주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양반 이름이 희입니다. 희였는데 이 양반 때문에 조금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는 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 양반은 기원전 167년에 사망을 했는데, 내나 167년에 사망을 한 이 양반은 사마천보다는 한 20년 선배입니다. 사마천보다는 한 20년 선배인데, 여기에 이제 동황산 168호묘 한 묘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러한 그 시신들 주위에 주관들이 들어갑니다. 주관들이 들어가는데, 이 양반은 군의 남군이라고 하는 군이에요. 요즘식으로 보면 우리는 군청이잖아요. 군의 성이죠. 기록 담당 관리 비교 성이면은 군성 정도면 되면 상당히 높은 직책인데, 그래서 자기가 5대부, 이 사람의 이제 묘가 발굴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다량의 주관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재밌게도 회부를 해보니까 담석증, 만성 담남증 등등등등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망한.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매장을 했는데 썩지를 않죠, 그죠? 썩지를, 오히려 이게 욕이죠. 땅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완전히 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썩지를 않아서 발굴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후대인들의 역사 연구 자료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나무에 쓴 기록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평양의 낙랑군에서 낙랑군에서 보는 조선현이었어요. 25개의 현이 있었는데 낙랑군에서 그 중에 이제 364호묘에서 발굴된 낙랑군의 논어 주관, 이게 기원전 한 45년 정도, 기원전 45년경에 사용된 논어 주관, 이런 것이 나오죠. 아마 그래서 사마천의 경우에도 아까 보았듯이 주간을 올려놓고, 지금 이게 다 이제 권이죠. 주간, 권. 이게 이제 요게 권이 130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30권의 사기를 편찬을 하게 된다. 아마 이렇게 이런 거 상상도 속에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 텀을 타서 학술대 하나 홍보합니다. 다음 주 5일부터 지금 4일은 등록이고 5일부터 7일까지 오늘 동아시아 문자자료연구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학술대를, 국제학술대입니다. 하는데 한국, 중국, 일본 출토 목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입니다. 목간 대지죠.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 수요일에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시면은 점심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점심도 무료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지금 그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등지의 외국 학자들의 경우에는 화면 분할을 해가지고 화면 분할을 해서 현지에서 직접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이런 체제로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다음 주 5일부터 경북대에 오시면 학술대회를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마천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한 10년의 편차가 나는데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기원전 145년 또는 기원전 135년에 태어났던 걸로 추정을 하고 한나라 무제 사마천이 오셨던 황제인 무제는 아마 한 10살 정도 사마천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슨 한성시에서 이제 출생한 걸로 보는데 이 사람은 아마 10살까지는 반경 반동 해가지고 아마 농사도 짓고 자기 혼자 책도 읽고 근데 아버지가 태사령이었어요. 사마담인데 태사령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 당시 이제 천문예법을 관장하고 이 황제의 제사라든지 달력을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태사령 이 사마씨 집안은 이미 주나라 때부터 해가지고 대대로 가업으로 이 천문예법 그러니까 별자리를 관측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달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이 황실에서 황제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 업무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집안의 태사령의 신분에 있는 집안들은 역사 편찬하고 전혀 관계없는 집안입니다. 그야말로 과외 부업으로 역사서 편찬에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집안이었고 그게 이제 자기 아버지 사마담이라는 인물이었고 사마담이 늘 하는 얘기가 사마천한테 500년에 한 번씩 성군이 나타나는데 공자 이후 500년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지금이다. 그래서 공자가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계승해서 그러한 역사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가 성군까지는 아니지만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주입식 교육을 시킨 인물이 바로 이 사마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 이런 그 의지가 강하고 해가지고 사마천은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간 그런 혐의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아버지는 사마담인데 사마담 할 때 사가 성이 아니고요. 사마까지가 성입니다. 사마씨. 원래 사마는 군관 그러니까 장군 무인 집안의 경우는 사마씨가 많습니다. 사마씨가 그 장군 집안 언나라 주나라 시기에 이 성씨별로 해서 직업군을 분류를 해보면은 사마 하면은 주로 무인 계통의 집안들의 성씨가 사마입니다. 사마. 근데 이제 묘하게도 이 집안은 바로 이 태사의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태사공, 기장, 천관, 불치민 이렇게 나와요. 보통 관리하면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 사람은 태사공은 일찍이 뭘 했어요? 천관을 장악을 했다. 천관의 업무를 했지 불치민 백성을 다스리는데 직접 관여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천문 하늘의 그러한 그 별자리라든지 태양의 움직임이라든지 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인간 세계상에 어떤 암시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별자리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달력을 만들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한 집안이 바로 이 사마씨 집안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12살 때 이 사람 12살 때 이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은 간단하게 보면은 이 공자 맹자 시대의 원시 유가를 그야말로 정치 논리로 재해석한 인물이 동중서가 되게 됩니다. 아까 유가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왜 황제 또는 왜 천자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준 인물이 동중서라고 하는 거유라고 우리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공자 맹자 이래에 가장 뛰어난 유학자가 동중서인데
바로 이 동중서라고 하는 인물이 천의삼책을 제시를 하는 게 사마천이 12살 때이고, 나중에 사마천은 동중서한테 배웁니다. 배우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사마천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공황국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배웁니다. 공황국의 경우에는 이 당시 공자 집안의 후손이 공황국이었는데, 이 공황국이한테도 배우게 되는데, 역시 이 당시에 상서, 공황국한테 상서를 배우고 동중서로부터 춘추를 배우게 되는데, 이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인물이 사마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19살 때 이 사람은 원래 한성에 있다가 장안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 것도 요즘 뭐 이런 거 하다가는 맞아 죽을 일인데, 황제가 제일 먼저 황위에 즉위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뭐겠습니까? 네? 자기 무덤 파는 일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무덤 파는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수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시황제만 하더라도 즉위하고 난 다음에 자기 무덤 파는 일을 한 38년 동안 합니다. 여산명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도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고 난 다음에도 황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지하의 궁전을 하는 게 수렁이, 목숨 숫자를 써가지고 수렁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무덤을 뭐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만들고 나면은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킵니다. 심지어는 그 진시황릉만 하더라도 진시황릉 부근에 3만 집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가지고 그 무덤 주위가 하나의 인공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현의 사람들이 그 무덤을 관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어디로 지금 어디였죠? 이게 무릉인데, 이 무릉이라고 하는 게 무제의 릉입니다. 아직까지 무제 죽지도 않았는데 무릉을 만들고, 이 무릉 지방에 전국의 유명한 가문들, 힘센 가문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명분상으로는 황제 인형을 호위하고 경비하고 관리한다라고 하지만은 지방에 있는 유력 가문들을 장안 주위로 강제 이주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쉽게 컨트롤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 아주 그 잔머리 대가들인데 그 일을 하는데, 이때 사마천 집안도 무릉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무릉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안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곳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하는 하나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도시적인 분위기에서 시골 촌놈이었던 사마천이 요즘식으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서울로 이사 온 거죠. 유학을 온 겁니다. 유학을 오니까 최고의 학자들한테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당시 최고의 그런 그 문화적인 생활들을 향유하기도 하는 이러한 중요한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하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 이 사람은 평생 7차례에 걸쳐가지고 천하를 주유를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아이들 너무 감싸서 키우지 말고 밖으로 여행을 많이 보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물론 뭐 자기 아버지가 역사책을 쓰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하기도 하고 또 현지 답사를 하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의 그런 그 저술 작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지만은, 7번에 걸친 여행의 과정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무계획적이에요. 그냥 막 가고 싶은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달 동안씩. 이 무계획적인 여행, 이게 그야말로
강의실에 앉아서 교육받는 거,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거 장본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즘 만약에 장안에서 지금 어디입니까, 절강성 이쪽에까지 여행을 하더라도 옛날 기차로 한번 타면은 뭐 한 40-50시간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 당시 뭐 했겠어요? 조그마한 나귀 같은 거 한 마리 타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이런 식의 정말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행을 7차례나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 사마천을 통해서도 상당히 실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요즘식으로 하면 대학입니다. 박사제자원이라고 하는 한무제식이 처음 이 태학하고 박사제자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식으로 하면 대학을 만듭니다. 여기에 입학을 하는데 아마 천재였던 것 같아요.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23살에 이 박사제자원에서 시험을 쳤는데 너무나 탈출해가지고 낭중이라고 하는 이제 관리로 보임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24살 때 태사공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이 책이 사기가 아니고 이름은 태사공서였는데 이걸 저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35살 때 아버지가 죽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태사령이라고 하는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기원전 108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사군, 낙랑군이 설치가 되는 기원전 108년에 사마천은 태사령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아주 교묘하죠, 그죠? 우리나라 역사하고 밀접하게 닿아 있는 한사군 설치 시기에 사마천은 태사령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태초력, 달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제가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낼 때 끊임없이 다니면서 보조를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47살 때 닥치게 됩니다. 이때 기원전 99년 11월 달에 이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흉노에게 패배해가지고 흉노에 토항을 합니다. 자, 이령 장군이라고 하는 양반이 흉노하고 싸우다가 패배를 해서 흉노한테 토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무제는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고 씩씩거렸는데, 누구 하나 이령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괜히, 이 사람은 이령하고 평소에 그다지 면식도 없는, 그다지 친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령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중과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흉노하게 토항을 하게 되자 나라도 한번 이령을 좀 억울한 점을 좀 무제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무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무제를 위로한답시고 황제 폐하, 이령은 워낙 훌륭한 출중한 장군이기 때문에 조만간 흉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로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영린이 되게 됩니다. 영린, 황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괜히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좀 뭔가 하면은 이 당시 황무제는 황제한테는 이게 이부인, 20부인이 있었는데, 이건 첩이죠. 궁녀죠, 궁녀. 황후 이외의 첩들도, 황실의 그런 첩들도 위계 질서가 있죠, 그죠? 위계 질서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부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를 되게 사랑을 했고, 그래서 이 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부인의 오빠인 이광리라고 하는 그다지 능력도 없는 인물인데, 이 이광리로 하여금 흉노정벌 대장군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광리가 전적이 거의 없어요. 이광리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광리 밑에 있었던 이령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웠죠. 공을 세웠는데 사마천이 그것도 모르고 이광리가 아니고 토항한 이령을
옹호를 하게 되자 조롱조고 내가 좋아하는 그 이부인의 오빠를 폄훼하려고 저러는 구나라고 한무제는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사형을 언도를 하죠. 이 당시 이 사형의 방식을 보면은 이거야말로 이 무망죄가 되는데, 황제에 대한 무망죄는 요참입니다. 요참은 말 그대로 뭡니까? 허리를 잘라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자, 요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 사형을 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속죄금을 내는 방식. 이 당시 사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50만 전의 돈을 내면은 사형보다 한 단계 낮추는 형벌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는 거죠, 그죠? 죽는. 근데 돈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거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거세, 환관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환관이 되는 궁형을 받겠다라고 자청을 하게 되고, 이 자청의 결과 이 사람은 49에 중서령의 보임이 되게 됩니다. 중서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황제에게 상주문이 올라올 때, 보통 우리 영화나 TV 드라마 보면은 황제한테 그 결제 문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굽니까? 환관들이죠, 그죠? 예, 환관들입니다. 이 환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중서령인데, 아까 태사령의 경우에는 진록이 60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거는 중서령은 1000석짜리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중서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한무제의 또 총애를 받아요. 응?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는 또 총애를 받는 아주 기구한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중서령에 보임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발군을 해서 사기를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약 6년 뒤에 사기를 완성을 하고, 사기를 완성하고 난 바로 다음 이듬해에 죽습니다. 56세. 드라마틱한 그런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자, 지금 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자, 아까 이사 이야기도 했고, 예능 이야기도 했고요. 사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울분. 자, 바로 이 이릉의 화라고 하는 거. 지금 옆에 표시해 놓은 게 뭡니까? 영린이죠, 그죠? 영린. 거꾸로 난 비너를 잘못 건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이릉에 대해 가지고 엉뚱한 변호를 하는 바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사형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견해를 사기 태사궁 자서하고, 그리고 또 한서에 도이만서라고 하는 데서 밝힙니다. 즉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얘기인데, 간단하게 읽어봅니다. 궁형을 받은 사실을 상기할 때마다 식은땀이 등에 나서 옷에 젖지 않은 적이 없고, 하루에도 창자가 9번이나 뒤틀렸으며, 집에 있으면 마치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정신이 불안정하고, 나가면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였다. 남자에게서 성기를 거세당한다라고, 우리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긴 하지만, 그야말로 엄청난 치욕인데다가 죽음 이상의 형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결을 안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비조차도 욕되는 상황에서는 능히 자결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할 리가 있겠느냐. 내가 어린 자중하며 부차히 살려고 분토 중에 떨어지는 것도 불쌍한 것은,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을 한으로 여겨 죽은 후에 능체가 요새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수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러한 거 지금 이 그림은 청나라 때 어린 환관의 모습입니다. 훈영을 당한 어린 환관의 모습이 되게 되는데, 자, 이건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그야말로 사기 서술의 역사적 필연성과 중대성을 자각해서 분명이라고 하는 치욕을 감내했다. 극도의 수치감에서 오는 육체적 심적 고통 속에서도 죽지 않고 치욕을 감내하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기를 울분의 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뭔가 하면은 이러한 극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다 겪겠죠.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상대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울분, 고통을 넘지 못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그 좌절에 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행위까지도 하는 건데, 이러한 계기를 개인에 따라서는 또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것을 극복을 하고 뭔가의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결정체가 사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뭔가의 주관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을 새로이 개척하는 그것은 전적으로 그 개인에 달려있는 건데, 그 하나의 사례가 바로 사마천이 되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하고 그 이듬해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처연하기도 하죠. 왜 저렇게 너무 과장되게 자기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기의 그런 이 궁영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해가지고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궁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기를 쓰는 그 기간까지 모든 고통을 감내를 하고 그 대저작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에 바로 죽는 것을 보면은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그 의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의 업적은 얼마든지 새롭게 거듭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르신들 많은데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렇긴 하지만은 역사적인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인생을 반추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 내가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식들의 배신감에 울분을 터뜨릴 수도 있고, 아주 이러한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황제로부터 요참이라고 하는 형벌을 은도를 받고 그걸 면하기 위해서 궁영의 치욕을 감내를 하고, 자, 궁영 치욕 감내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황제가 또다시 불러서 쓰니까 어쩔 수 없이 관직에, 더 높은 관직에 올라가가지고 공무를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자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일,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일,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많은 인물들을 발굴을 해내가지고 역사의 빛을 보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한 것 자체가 자신은 문체를 드러낸다, 명성을 드러낸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드러내는 건 아니죠. 이름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 자기로 인해 가지고 그 많은 묻혀버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시금 재현되는 거. 이게야말로 나의 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나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너무나 다르게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마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은 한 번 더 사기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빨리 가서 또 학생들 수업을 해가지고 총알같이 지금 치러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